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앞으로 앞자리로 좀 네, 원장님 옮겨주세요. 앞으로 앞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네, 오늘 네, 오늘 4월 5일 예정 4월 같으면 5일 예정 같으면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입니다. 네, 지난 1월 첫째 주에 우리 이도하 교무님, 진산 이도하 교무님께서 메타버스 잠깐 소리가 안 들렸나요? 잠깐 소리가 안 들렸나요? 예, 안 들렸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잘. 네, 지금 잘. 네네. 네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잠깐 다른 분들 좀, 마이크 꺼주시고요. 네, 올 들어 두 번째 메타버스 법회 시간입니다. 1월 달에, 1월 첫째 주에 우리 이도하 교무님, 진산 이도하 교무님께서 메타버스 주관해 주시고 설보해 주셨는데요. 벌써 3개월이 지나서 4월이 됐어요. 두 번째 메타버스 법회 시간 갖게 됐습니다. 네, AI 공부를 저희가 우리 이도하 교수님 가르침으로 많이 정말 배워오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 전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만은 AI가 드디어 전쟁의 아주 주요 그런 뭐랄까요, 전쟁의 주요 어떤 전략, 공습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져서 그야말로 우리는 AI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맛을 보기도 전에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AI 기술 시대가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말 소중한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이시고 저희 원불교 교무님이신 AI 분야에 또 선구자이시고 많은 또 가르침을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우리 이도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하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저는 이 스페이셜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오는 편인데, 요즘은 뭐 이걸로 자주 쓰지는 않지만, 지금 그 사이에 바뀐 것 같아요. 규정이. 그래서 아마 아바타를 지금 유료화 시키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좀 수익 부분에 뭐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지금 앉아서 여러 가지로 한번 바꿔봤는데 다시 원위치되고 하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언어 모델에서 월드 모델까지라고 하는 좀 다소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1월 4일 날 11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이 보니까 12번째인데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AI 상황을 포함해서, 또 1월 달에 우리 그 법회를 마친 후에 C댄스라고 또 이제 결국은 그 이미지 동영상 작업하는 중국에서 나온 툴인데,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오픈 AI 챗GPT의 소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종료시키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월 한 하순경인데 2026년 1월 하순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바로 한 1년 전에 2025년 1월 달에는 또 엄청난 중국발 쇼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도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는 이제 오픈 AI 챗GPT부터 주로 이제 챗GPT겠지만 클로드를 포함해서 미국 중심의 AI 주가, AI 회사 주가가 아주 대폭락을 했죠. 그래서 중국발 AI 쓰나미라고 했을 정도로 예. 그건 이제 딥시크였습니다. 딥시크. 그러니까 딥시크가 2025년 잠깐만 좀 울림이 있네요. 우리 잠깐 예. 그래서 이제 2025년 딥시크 쇼크가 있었고 2026년 1월 달에는 시덴스 쇼크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혹시 그 써니스트 쪽 마이크를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AI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소라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종료가 됐죠. 그리고 이미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금년에는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에서 그 시험용으로 로봇 그 전투용 로봇 2대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상군으로서도 파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뭐 로봇이 스스로 로봇을 만들어내고 또 학습시키는 그런 영상이 돌았고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뉴럴링크 스타링크라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의 프로젝트가 지금 상당히 이제 장악력을 넓혀가고 있고요. 두바이에서 이번 전쟁 때문에 좀 늦춰지긴 했지만 두바이에서는 이제 하늘 택시 또 이제 아마 조만간 서비스가 될 겁니다. 160km 속도로 가는 하늘 택시라고 하고요. 에어 택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작년하고 또 특히 금년 1월 달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3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월 이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있었던 2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 2가지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모델에서 월드 모델로 가는 상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고 여기 이제 퍼블릭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공공 AI라고 번역을 이 제목의 위쪽에 있는 에라 오브 퍼블릭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공공지능의 시대라고 했던 것은 소위 이제 그 한국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그 모두를 위한 AI 또는 뭐 AI 기본 사회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이제 글로벌 AI 허브라고 하는 UN AI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인데 국내 언론에서는 상당히 잠잠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네바의 UN 기구가 처음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지금은 중심지가 옮겨졌는데 물론 지금 제네바에도 이제 있죠. 근데 AI
그러니까 AI 시대의 UN AI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서울은 아니고 한국에 이제 이걸 유치하는 것에 이번에 김민석 총리를 포함해서 그 차지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기초 합의를 했어요. 6개 기구에 대해서 한국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를 LOI 단계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AI UN이 한국에 들어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를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이번에 그 여러 전쟁에 지금 동원되는 AI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제 의존시키거나 대체하거나 또는 종속시키거나 결국 소멸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면 인류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 수 있고, 또 인류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 상황들, 기후위기나 이런 걸 포함해서 에너지 문제도 상당히 다르게 접근을 하면서 지금 풀어내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접근이라는 측면도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신 선용이라고 하는 그 화두도 있지만, 우리가 AI를 어떻게 볼 것이냐부터 해서 AI가 주도하는 미래에 순기능적 요소를 좀 더 비중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AI의 순기능을 뭘로 좀 보냐면, 사실은 인류의 어떤 난제를 푸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인류가 좀 더 그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좀 더 확장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더 깊고 더 넓게 관점을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지금 AI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어리석은 상황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모색하게 하는 일종의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게 이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글로벌 AI 허브 또는 AI UN 캠퍼스를 한국에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국내에 무슨 UN 사무소를 설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미래적으로 전 세계 AI의 기술적, 또 윤리적, 교육적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하나의 국제 거점으로서 한국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3월 17일,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 6개의 UN 산하 전문기구 그리고 국제기구하고 글로벌 AI 허브 협력 의향서 LOI 단계긴 한데 그거를 이제 체결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UNDP, 이게 이제 UN 개발 계획인데, 개발도상국의 AI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서비스 AI를 도입하는 분야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AI 격차,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이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풀어간다. 이걸 이제 한번 꿈꿔볼 수 있는 거고요. ITU라고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경우는 AI 기술의 표준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협력한다. 또 WHO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의료 진단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규범을 마련한다. 세계 식량 계획 같은 경우는 기아 해결을 위한 AI 기반 기상 예측 및 식량 수송 최적화. ILO 국제기구 노동기구 같은 경우는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및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이 일자리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사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이제 IOM 국제 이주기구 난민이나 이주민 관련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AI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슈들을 한국이 이제 주도한다는 게 뭐 한국이 다 한다는 건 아니고 그 회원국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그 의제의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니세프 같은 경우, 유엔 아동기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서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한국의 구상에 동의한다. 그리고 향후에 세부 논의를 통해서 합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한 달이 아직 안 됐고 여기저기서 이제 관련된 그 의미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제 한국 메인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9시 뉴스에는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반기문 유엔 총장 이후 후임으로 돼 있는 그 유엔 사무총장도 이걸 지지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이걸 내세운 데다가 그리고 이제 국내 추진 체계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이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가? 갑작스럽지만 한국이 AI 유엔을 유치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국의 메리트가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물론 과정이고 첫 단추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라든가 또 이 어떤 가능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교수님. 예, 네네. 그 저기 저도 잠깐 그 AI 지금 AI 유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런 결정이 났다는 거를 얼핏 들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혹시 이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예, 가능성은 혹시 있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결정이 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 언론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는 것인가? 이게 어떤 예,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국가들의 반대 뭐 어떤 그런 표시가 있을까 봐서 아니면은 좀 사소한 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두 가지가 좀 그렇지 않아도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취소라기보다는 이 LOI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법적 효력이 명확하게 MOU 아, 단계까지도 구속력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뒤늦게 그걸 알고 중국부터 시작해서 일본이라든가 뭐 여기 중동 국가들 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경쟁이 시작됐대요. 스위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근데 그 미국이 이미 이제 그 유엔 재정 지원에 거의 뭐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가 66개 유엔 기구에서 다 탈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좀 이제 약간 유엔으로 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또는 적절치 않은 국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유엔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어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결정적인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언론에서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뭐 조심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지금 언론 지형이 너무나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견해입니다만. 혹시 교수님, 저기 정부에서 아직 그 아까 비보도, 저기 누가 법진님, 예, 법진이요. 예, 저도 그 매체가 아닌 우리 기성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 잠깐 들은 바가 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LY인가 한 것까지 차지호 의원이 한 것까지는 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디 거점이라고는 이제 말은 못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들어서 그때 이제 이도하 교무님이시자 이제 교수님이 잠깐 떠올라서 요번 AI 이 줌으로 공부할 때는 메타 공부할 때는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었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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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일평생에 이제 처음으로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을 차지호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쏜 그렇군요. 이유는 공공성이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이만큼 하기까지의 그런 것도 이제 우리는 접했던 세대거든요. 좀 어려웠던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정말 이 변화의 물결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 그게 이제 대종사님의 정신의 맥과도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누구는 너무 뛰어나고 어디는 너무 처지는 그런 것이 이 변하는 물결 속에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고 함께 갔으면 예,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6개 저기에서 했다 그러던데 되면은 우리 대선 상사님이 종교 유활도 하시려고 했던 그거를 저는 이제 초입기도였을 때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에 들은 바가 그때 예, 이것도 예, 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혼자 그냥 예, 가슴 부풀었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종교 연합 추진위원회, 종교연합 UR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기회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교단에서 뭐 정신개벽이랄지 뭐 종교 간의 통종교적인 어떤 활동이랄지 지금 더군다나 이제 KCRP 그러니까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의 수장이 지금 김태성 교무라고 원불교 교무거든요. 그 교무가 12년 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무국장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사무총장으로 3연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를 원불교가 한국 종교의 어떤 물론 행정적인 수장이지만 각 종단 수장들은 있고 행정적인 대표로 돼 있지만 종교의 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김성곤 의원께서 하셨고 이제 지금은 김태성 교무님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밌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 한병도 의원이 지금 또 원내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면 상당히 정치에서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김태성 교무하고
한병도 의원이 아주 절친입니다. 동갑내기고 사실은 익산에서 같이 컸던 저하고도 다 동갑들이고 다 동기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가 갑자기 뭐 최근 상황이긴 하지만 정치와 종교에서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그 UR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원불교가 정말 이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고 제가 지금 종교연합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원불교 AX 연구회라고 해서 몇 달 전에 이제 발족을 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아주 긴급하게 좀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를 저는 좀 면밀히 보고 있는 편이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는 정말 한국이 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만약에 이제 그 실제로 돈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또는 정치적 로비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개입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할 정도로 굉장히 그 특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 보여드린 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대로 그 세 가지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그 작년 6월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AI for All이라고 하는 모두를 위한 AI 이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AI 기본 사회라고 이제 공약을 내걸고 지금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AI 기본 사회라든가 모두를 위한 AI 안에 예를 들면 모든 사람 AI 격차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I를 이 생활 전반에 확장하는 AI 전환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 하듯이 그걸 DX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AI 전환이라고 해서 A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전환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시스템 자체를 AI로 이제 바꾸는 것들이 바로 모두를 위한 AI의 어떤 공약에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술 및 교육 제공, 특히 이제 이 AI 캠퍼스, 글로벌 AI 캠퍼스에 대해서는 기술 및 교육 제공, 그러니까 한국의 IT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 세계 인재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공유한다. 이게 일단은 한국이 그 재정적인 능력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AI 3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3강 중에서도 상당히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그 능력 측면에서도 한국이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규범 수립이라는 부분인데 AI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논의의 장. 근데 사실 미국은 이미 이제 전쟁에 AI를 동원하고 있고요. 이미 뭐 제국주의로서 지금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지위를 거의 잃어가고 있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뭐 제국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로서 뭔가 뭐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착한 눈빛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뭔가 좀 그 착한 나라 또는 미들 파워 또는 뭐 좀 약간 풍자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관점이지만 이제 좀 만만한 나라. 사실은 이런 게 되게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신뢰죠, 이건.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신뢰감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유일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그 선진국 벨트가 노스 지역, 북반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면 이제 보통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빈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전쟁 이후에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지금 선진국으로 간 케이스는 한국이 유일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격차 해소 또는 교육 지원 또는 이런 단계를 높이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 또는 능력 또는 신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케이스가 전 세계에 또 유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다른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저렇게 이제 엄청난 뭐 표면적으로 또는 드러나지 않게 엄청난 갈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양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그 중간자적 입장 이게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또 위상입니다. 역할이기도 하고 재밌는 게 그 88 올림픽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지만 88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나 또 그 이전에 이제 그 LA 올림픽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완전히 반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반쪽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그 전에 두 번의 올림픽을 치르고 그 다음해가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었는데 서울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양쪽 진영이 다 통합적으로 모처럼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평화를 이야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도 전 세계가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뭔가 평화 무드가 진행이 되면서 90년대, 91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탈냉전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면서 제3차 세계화라고 하는데 이 한 30년간의 이런 세계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이 경쟁자로 부상하고 또 그 사이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입지 조건을 생각해 보면 한국 말고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위상이나 조건 또는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걸 거고 이 6개 기구 말고도 이제 뭐 유니세프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걸 겁니다. 오히려 돈을 퍼붓기로는 아마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고도 이제 또 많은 나라 중동 국가들도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이 일단 굉장히 큰 첫발을 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국의 아주 독특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초저출산 출산율 세계 최저 이게 2023년 얘기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거의 이제 농담거리처럼 한국 곧 없어지겠네요. 또 뭐 북한이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농담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가 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링크라든가 뉴럴링크라든가 또는 테슬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옵티머스라든가. 근데 그것들의 상당히 그 결정적인 어떤 기술력, 제조의 힘이 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통계를 내봤던데 한국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7조 원 정도로 송금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오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납품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7조 원 정도를 이렇게 송금한다 그러는데 유럽은 미국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유럽도 굉장히 규제가 강하고 중국은 뭐 기술 도난이라든가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은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절대 강자고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서 테슬라하고 관련되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초고속 메모리 분야 또 스페이스X 같은 이제 우주에 보내는 그 우주선 사업에서도 한국의 이제 조선 3사하고 다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바다 위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X 우주 로켓을 쏜다고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또 한국의 조선 3사, 한국 조선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 말고도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최근에 많이 조명이 되는 부분이지만, 로봇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 정도가 있는가를 비교하는 건데, 한국이 1위래요. 그것도 뭐, 압도적인 1위랍니다. 1,000대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2위가 싱가포르라고 하는데 한 700대 수준이고, 일본이 한 300대, 미국도 한 500대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0대가 넘는 한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저출산의 어떤 역설이 여기서 작용한 것 아니냐. 결국은 미래를 또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를 제대로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가장 먼저 미래라고 부르는 어떤 그 환경이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문화적 영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강점,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 전자의 갤럭시 폰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또 강점도 있고요. 플랫폼 쪽에서도 이제 특히 웹툰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강국이 돼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한류라고 부르는 소위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수용융합 재창조라고 하는 이 일종의 한류 공식이 하나의 어떤 문화를 융성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한국이 가장 잘하는 거라는 거죠. 수용하고 여러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그걸 융합해내면서 재창조하는 과정을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해낸 케이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도 사실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 기술 또는 융합과학 기술 또는 응용과학 기술, 그러니까 기초, 융합, 응용을 같이 이렇게 가는 게 과학이라면, 수용, 융합, 재창조라고 하는 거를 같이 갈 수 있는 게 문화적 가능성이고 문화적 어떤 솔루션이고, 사실은 그게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이지만, 원불교라는 것 자체가 소태산께서 말씀하신 그걸 정산 용사님이 그걸 이제 풀었지만, 주로 창조하시고 혹은 혁신 인용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있다고 보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문화적 가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AI UN 캠퍼스를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국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가능할지, 또는 원불교가 여기서 과연 어떤 거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나중에 또 다음 기회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서울 월드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저기 이제 이런 관련된, 사실 이것도 많죠. 제가 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최근 금년에 들어서 이야기 되는 것들 중에 사실 한국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까 AI 글로벌 AI 허브 또는 AI UN 캠퍼스,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아젠다가 지금 한국에서 시작된다고 보는데, 이 서울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전체를 지금 스페이셜 AI화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하고 서울대가 같이 연계하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서울 전역을 정교한 3D 월드 모델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를 데이터화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AI가 공간을 이해하면서 미래의 이제 스페이셜 AI 또는 피지컬 AI로 가는 그런
그런 미래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첫 사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이렇게 지금 가깝게는 이제 무슨 영화를 만든다든지 서울에 어떤 뭐 거대 괴수가 출연했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어떤 뭐 이런 거를 이제 AI로 AI를 그냥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상상으로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서울의 어떤 지역을 지도에서 내가 이제 표시를 하면 그 지역을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게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 월드 모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월드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중요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AI가 이제 LLM 그러니까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 단계에서 LWM 그러니까 Large World 모델이라고 하는 월드 모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많은 그 AI 석학들이나 그런 빅테크의 수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하는 방식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AI의 패러다임이 가장 크게 한번 전환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인간 삶에, 인간의 일상에 뭔가 큰 영향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 되던 그 시점에 그것이 바로 언어 모델이었고요. 근데 이미 이전부터 예를 들면 2018년 코로나가 시작되기도 전에 구글이 발표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월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단계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 LLM 언어 모델과 월드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언어 모델은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언어 모델은 쉽게 그냥 생각해 보면 얘는 AI인데 입하고 귀가 발달되어 있는 애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AI인데 귀하고 입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 이제 아주 성능이 떨어지는 눈도 있고 뭐 코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언어 모델은 귀하고 입만 있는 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화형이라고 불렀다면 앞으로의 AI는 오감을 다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지는 게 몸을 가지게 됩니다. 피지컬 AI. 그리고 스페이셜 AI라고 하는 공간 지능까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귀와 입만 가진 언어 모델에서 오감, 육감, 몸 또는 공간 지능까지 가지고 있는 월드 모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월드 모델은 LLM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인터넷하고 AI의 결합이다라고 이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월드 모델은 메타버스와 AI의 결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은 워낙 이제 기피하는 용어가 됐지만 그걸 이제 스페이셜 AI나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용어로 쓴다고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 결국은 메타버스가 가상과 현실을 결합시키는 어떤 그런 수단이고 또는 문화고 또는 인터넷의 다음 세대고 뭐 이런 말들처럼 언어 모델은 인터넷과 AI의 결합이라면 월드 모델은 메타버스와 AI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사실 이 공간은 완전히 가상의 공간이지만 지금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실제 현실의 공간하고 매칭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메타버스나 스페이셜 AI나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만 해도 메타버스 공간에 이미 이제 AI가 아바타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AI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공간을 자동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실제 공간을 그냥 그대로 메타버스 공간에 올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쉬워지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경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다르게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LLM만으로도 AGI로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쌓아놓으면 공간에 대한 이해도 생길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오픈 AI 계열이라면 메타닷컴 특히 이제 거기 수장으로 있었던 게 얀 루쿤인데 그 사람은 이제 메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LLM 가지고는 안 된다. LLM은 아주 유치한 수준이다. 굉장히 평가절하하면서 LWM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AGI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얀르쿤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얀르쿤은 메타를 나왔죠. 그래서 별도로 지금 회사를 꾸렸고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한 10조 정도를 유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LWM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구글의 하사비스, 딥마인드의 하사비스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사실은 LWM을 주장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은 좀 절충적으로 제가 볼 때는 LLM, 언어 모델과 LWM, 월드 모델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그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언어 모델이 이제 월드 모델로 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월드 모델로 가는 어떤 그 소위 AI 2.0 단계가 지금 바로 2026년 시작되고 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제 이걸 좀 볼 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언어 모델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좀 언어적인 그야말로 철학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드 모델은 다분히 종교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이 좌뇌적이라면 이건 이게 저의 표현이니까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 월드 모델은 우뇌 또는 양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이후로의 어떤 AI의 전개 방향은 이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그동안 불렀지만 앞으로는 이제 스페이셜 AI 또는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피지컬 AI가 결합되는 이런 월드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건 이제 좀 제가 한번 논의를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마지막 장으로 정리를 해본 거지만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끊어진 자리란 말이 좀 너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약간 과장되고 비약일 수도 있지만 월드 모델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이고요. 인간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실제 세계의 복잡한 진실이 AI의 공간 지능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일종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적 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들, 능력, 경험, 신뢰도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결합되고 또 이제 원불교가 가진 측면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AI의 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내일 언어 모델에서 월드 모델로 갈 때 이 월드 모델이야말로 이제 그동안 AI가 다소 간과해온 그야말로 좀 가장 본질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을 더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순기능적으로 AI를 바라볼 때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 또는 확장적인 질문을 생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월드 모델에서 그런 좀 힌트를 찾아보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두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또 계속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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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이도화 교수님께서 최근에 가장 최신의 AI 관련 그런 내용을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하시거나 혹시 거기에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먼저 그 말씀을 좀 듣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소정이요. 예, 소정이요. 말이 너무 여우같이 들리네. 예, 우선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말씀에 그 우리나라가 이 AI 허브 허브 캠퍼스가 유치된다는 거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한 가지 덧붙이게 된다면 그 지도자의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또한 밑바탕으로 해서 그 지도자의 그 안목이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그 차지호라는 그 의원을 쓰는 데 있어서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는 그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저는 거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건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미국에서 그 의뢰를 받았다고 해요. 100억을 내고 너희가 참가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전임 정부에서 우리는 100억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참여를 해서 요번에 거기 그 우주선에 우리나라의 아주 방사선 측정 장치인가요? 그것을 이제 탑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 AI 캠퍼스 이것 또한 그 지도자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덧붙일 것은 국가나 종교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도자가 이러한 정말 특출나면 그것 또한 같이 국가와 같이 나란히 이어져 나가는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갑자기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종교의 지도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100년 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물론 대종사님께서 이 뛰어난 우리의 정신적인 이러한 것들을 100년 전에 해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에 따라가려면 현 시대에서 따라가려면 현재의 지도자도 그만큼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공감합니다. 그 차지호 의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재밌던데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얘기로 들었는데 엊그제 사실 요즘 뭐 불교 엑스포가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봉은사에서 이제 국제 선명상 대회 컨퍼런스에서 미산 스님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명상 센터 센터장님하고 같이 차지호 의원이 같이 나와서 명상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용은 뭐 전에 들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유튜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지호 의원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뭐 사실 거의 내란 12.3 그 무렵부터 이 논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고 그동안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안목이 이분을 이제 정치권으로 발탁을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게 참 저도 믿기지 않는 정도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왜 교단에서는 교무님을 못 알아보냐고요. 그게 불만이라고요. 네네. 다른 분 저기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우타원님 좀 소감 있으시면 또 질문이나 네. 네. 질문은 아까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네요. 지도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저는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많은 그 아까 말씀을 해주시면서 테슬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조선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그 조선소도 굉장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계 뭐 1위라고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죽음과 맞바꿔서 이 오늘의 현 시점을 이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국은 국민이 한다고 하듯이 많은 뭐 민초라 그럴까 어쨌든 그 우리의 동포들이 많은 희생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사실은 그 국민이 합니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도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에게 국민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상당히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 역사가 워낙 이제 그 소위 그런 그 국민이 주도가 되는 일종의 국민주권 뭐 이런 것들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정도로 그런 좀 특별함이 있는 역사인데 지금 이후로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희생도 있었고 그런 이제 그 역사의 질곡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그 가능성에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는 참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우리 치타오님 제일 먼저 오셨는데 치타오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춤을 두 번이나 주셨는데. 네. 저는 좀 이제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되어졌던 게 우리나라의 그 역동성이 결국은 그 지금의 그 우리나라를 이룬 거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그 워낙이 또 공부열이 공부열이 좋다 보니까 전 국민이 정말 뭐 어찌 보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하다 보니 그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엔 그 AI 그것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포용력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종교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가 다양하잖아요. 그것도 예. 어찌 보면 종교의 전쟁 없이 포용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수용하고.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충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작용이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제 아까도 생각이 잠깐 맞는지 말씀드렸지만 네. 예.
예, 예.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나 신화나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도 예를 들면 불교도 인도의 거의 원형이 사라진 불교의 원형이 지금 한국에 상당히 보존되고 있고, 유교도 중국에서 사라진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고, 기독교도 사실은 한국이 대표적으로 번성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외래 종교 뭐 또 자생 종교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힘을 합치면서 서로 이제 코로나 때도 우리 이제 김태성 교무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 때도 이렇게 모든 종교가 물론 이제 KCRP 주도로 진행이 된 일이지만 동시에 코로나 한 달 동안인가 뭐 몇 달 동안 문을 닫았대요. 아예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예배도 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종교사에서 없던 일이랍니다. 전쟁 때도 항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포용력 또는 수용 융합 뭐 재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런 요소들이 정말 한국의 문화, 대중문화, 또 전통문화, 또 철학, 종교, 신화, 뭐 이런 음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골고루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캐대언도 지금 아마 넷플릭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작품, 성공한 한 작품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캐대언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문화를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 결과가 됐지만, 이제 캐대언 이제 2편이 만든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 하나하나가 신기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악마 주인공 두 사람, 진우하고 뭐 루미라고 하는 주인공들이 다 공통적으로 악마와 이 선과 악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존재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볼 때 한국 문화를 이제 점점 깊게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캐대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어떤 문화 전반이 일종의 보편 문화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보편 문화 또는 보편 종교로서의 원불교도 정말 이제는 좀 제대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 처음에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AI UN AI 캠퍼스로 결정이 된 것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AI의 중심국, 허브, 그 UN 역할을 하기에 좋은 점은 저도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저희만큼 사실 과거에 그랬다 안 그랬다 했지만 저희만큼 중국이라는 거대 공산국가와 그 자본주의 국가에 양쪽 다 관여되어 있는 데가 또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일본은 상당히 그 자본주의 미국 쪽으로 붙어 있고 우리는 중국에 아주 또 친화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국도 우리를 배척하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이나 유럽도 배척하지 않을 것 같고 중간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적합하겠다 그렇게들 생각하겠다는 생각이 좀 또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나라는 정말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언어 자체가 또 배우기도 쉽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것도 정말 큰 요인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문화가 다행스럽게도 2000년 서기 2000년 전후에 저희 그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지금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환상적인 그런 것까지 심어줄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도 좀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우타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근데 예. 우리나라가 아주 기독교가 아주 강세고요. 불교도 물론 숫자적으로 더 많은데 양쪽이 다 상당히 좀 대립적이에요. 기독교가 예. 특히 불교를 배척하는 입장인데 우리 원불교는 다행히도 개교부터 그 유불선을 함께 모두 다 이렇게 통합하는 취합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교적인 면에서도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저기를 교리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만약에 AI 그 유엔에서 종교 문제로 인해서 혹시 양쪽에 서방 종교, 동양 종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날 때 저희가 할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크게 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이 지금 같아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걱정스러운 면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냥 대환영할 일이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서울 월드 모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서울 도시 전체를 뭐 스페이셜 AI, 저도 스페이셜 AI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그런 공간과 이제 AI를 결합한 것이다, 모델이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챗 GPT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귀와 입과 귀를 가지고 하는 언어 모델에 국한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으로 해서 사람만 들어가 있지 않지, 이제 아바타가 다 거기서 움직이면서 어, 사회생활을 하고 거기서 모든 뭐 상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모델을 월드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제야말로 AI가 우리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들어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과거의 예를 지금까지 예를 본다면 우리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유엔이 강대국 미형 푸중소 이 나라들의 어떤 안전보장 상임국인가요? 이 저기에 등살에 정말 세계가 왜곡되게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최근이 이제 그 트럼프 이란 이제 침공이라고 할 공격에 의해 가지고 극도로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데, AI에서는 사실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AI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걱정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또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게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까지도 우리가 그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의장국으로서 어쩌면은 당연히 유엔이니까 뭐 그런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원불교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도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이제 우리 원불교를 주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치 지도자가 한쪽 편에만 치우치지 않는 서양식의 이제 그 유일신 종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은 기독교나 또는 이슬람이나 여기하고 달리 우리와 같은
그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이 AI를 분명히 이렇게 갈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이 정신적인 거는 아직 지금 미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거에 김구 주석이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나 뭐 군사 강국이 아니고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야말로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저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저도 몇 가지가 떠올랐던 것이 김태성 교무가 예전에 벌써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저한테 우리 KCRP 한국 종교평화회의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이제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앞으로 전쟁 없는 국제 질서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유엔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치적인 연합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였다는 거죠. 정치적인 연합만 가지고는 도저히 평화를 만들 수 없다. 근데 이제 거기에 결국 종교가 역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유엔의 고백이었고 어떤 종교의 필요성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도 종교 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전쟁에 많은 불씨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세계 국제 거버넌스의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만약에 수행하게 된다면 사실은 훨씬 좋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종제식을 우리 소태산 기념관에서 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전해 듣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전반적으로 원불교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은 데다가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세 분 여사님들이 권양숙 여사,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가 다 참석을 하셨고 이것도 굉장히 좀 특별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런 갑작스럽게 툭툭 던져지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종사님 말씀하신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라는 그 말씀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이. 그래서 원불교도 이제 그런 정말 위상에 맞는, 한국의 위상에 맞고 또 본래 소태산 정신에 맞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소정이요. 예. 제가 그저께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AI하고 그 대화를 한 게.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예, 직접 경험한 게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언어 모델이겠죠. LLM에 한정되는 거겠죠. 우리 집 주소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디 무슨 길하고 아파트 이름 동호수들을 대면 그냥 전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걔 AI와 한 5번을 한 것 같아요. 건물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로명과 건물명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 길 1번지 이렇게 해놓는데도 계속 얘가 못 알아들었는데 결국은 아파트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명. 그러니까는 에우빌딩 무슨 삼성빌딩처럼 이 아파트의 건물명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 길 몇 번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가는데 얘가 원하는 거는 기존 우리 자기 텍스트에 있는 그걸 그대로 원하는 거예요. 어디 길 뭐뭐뭐뭐 이제 여기 이제 센트레빌인데 센트레빌 이걸 원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못해서 한 4번인가 5번 만에 결국은 성사됐거든요. 그럼 답답한 건 누구예요?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계속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는 AI와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현실의 흐름을 읽고서 과거의 이 텍스트가 좋다고 거기에만 머물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타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또 하네요. 그 경험한 거에 비추어서.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무님이랑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원불교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또는 우리 국민들도 같이 시대의 그 흐름을 읽고 거기에 따라가고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예.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얼마 한참 전인데, 우리나라가 어째 이렇게 문화적으로 뭐 예를 들면 케이팝 이런 거요, 케이푸드, 의류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어찌 어느 시점을 탁 도달하면서 상당히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나름 이제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사계절에서 좀 많이 생각을 좀 얻었어요. 사계절. 이 사계절이 정확히 우리만큼 아주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그 중에 가장 그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그러면서 의복, 음식 이런 것 전체가 다 사계절에 맞는 옷, 음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나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뭐 음식도 염장 음식이라든가 의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각기각구 옷을 4가지를 이제 바꿔 입는 정도, 그런 것이 지정학적인 여러 요건이 충분히 잠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는 가장 그 기본 근본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때는 이제 세국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뭐 막혀가지고 전혀 뭐 아주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 단절된 어떤 대치 상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우리 그 북방 뭐 무기, 국방 이쪽에 상당 부분 지출하고 뭐 거기도 돈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무기 체계도 자연스럽게 잘 갖추어지는 나라가 됐는데, 어느 때 문득 이상한 대통령이 하나 나타나서 이상하게 자꾸 하네. 그게 물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탄핵을 시키고 국민들이 민주화를 다시 태관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또 이게 성공이 돼서 세계적으로 보니까 야, 정말 한국은 문맹률도 아마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민주질서를 회복하고, 근데 그때 때마침 지도자라는 그 사람이 아주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가장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애국 정신이라고 할까요? 민애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애민 정신이 아주 자연스럽게 배에 있는 대통령이 딱 나오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한국은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삼성이라는 이런 뭐 하이닉스 이런 IT의 메모리 쪽에 아주 큰 또 이렇게 기업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뭔가 요소요소, 예를 들면은 성신의 지도국, 도덕의 보복국 이런 종교마저도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아주 잘 기반이 가꾸어지는 상태가 되면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안목이 좋다 보니까 뭐 여기 가도 한국 환영, 저희 가도 한국 환영, 무기도 한국게 좋다, 뭐도 좋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아 그래 뭐 현대정책 뭐 피지컬 AI가 저도 이제 뉴스를 들은 거지만 그 어느 회사 그 AI를 몇 주에 샀다고 하대요. 뭐 십몇 주당 몇 주에 사가지고 그걸 갑자기 우리 그 AI가 뭐 이름이 뭐였죠? 피지컬 AI 로봇 그 아틀라스요? 아틀라스 예. 그게 갑자기 나면서 또 그 아틀라스 그 로봇마저도 1등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예. 보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뭔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가 됐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AI의 유엔이 자연스럽게 한국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뭐, 젠슨아인가 누구도 아니고, 그래서 뭐, GPU인가 뭐를, 뭐, 25만 장이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제 문화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것, 북한, 그리고 대통령, 국민의 문명률이 가장 낮은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상태로 갖추어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AI 유엔도 우리나라로 온다. 그러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인가 이제 그것도 의사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해서 AI가 의사의 진료 뭐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뭐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국경 의사 뭐 의사회인가 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다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국어는 엄청 거기다가 더 그게 부채지. 하여튼 그 폭발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게 깡패 같은 트럼프 때문에 그랬던 사람, 깡패.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이건 뭐 그냥 남의 거 막 뺏어가려고 하네. 그러니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저런 나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한국이 신사적으로 괜찮은 나라로 발돋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 대종사님이 관광의 주인을 찾을 때 그 주인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을 갖다고 했다고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네. 마이크 잠깐 좀 꺼주세요. 울리네요. 네. 교수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또 마이크를 좀 끄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승타오님 계시죠? 승타오님도 혹시 소감이라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타오님, 네, 저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우리 이두아 교무님 또 말씀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를 저희가 공부한 지가 이제 얼마나 됐어요? 뭐 여러 번 정말 AI 이 메타버스 법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로 봐서는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또는 인터넷 뉴스에 나와 있는 그런 AI 정보보다 한 발 앞서서 이도아 교무님께서 저희한테 미리 지금 설명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언어적인 평면적인 그런 랭귀지 모델을 넘어서 이제 월드 모델, 피지컬 모델이라고 하니까 더 실감이 나요. 그런 메타버스와 AI가 결합된 이런 모델이 이제 활성화되고 많이들 이제 사용하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제품도 또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얻고, 그런 것이 이제는 제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고 또 정보도 얻고 물건도 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또 거닐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앞으로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화가 발명되고 TV가 발명되고 그러한 뒤에 이제 컴퓨터 발명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발전이 인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사실상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미 과거에 그런 게 나왔던 그런 이제 시대로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언제나 이제 우리는 뒷북을 쳐요. 이제 다 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때 배우느라고 학원 다니고, 이제 인터넷 강의가 또 많이 나오겠네 이제 앞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접한 만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 우리는 이제 뭐 원불교에 소속된 교도들이기 때문에 원불교도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서 좀 더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도 바깥으로는 도대체가 이렇게 포교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AI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가 흘러다녀도 정부에서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인터넷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는 이제 종이 신문을 가지고 읽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못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 개인은 자기의 어떤 편리함 또는 어떤 취미 생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텐데, 과연 우리는 교전 한 권으로 전 세계를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그런 생각을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지컬 AI까지 이제 활용이 되는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어떤 영향을 우리 교단에 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정말 이 대통령 하나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이 바뀐 것처럼 위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바뀌면 정말 많이 바뀔 텐데요. 많은 원로 교도님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교단도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누구랑 찾아서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한번 한강변 걸어볼까 이렇게 되는 시대란 말이죠. 물론 아바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감은 더 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체감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머리에나 몸에다 착용하고 이제 느끼고 이제 그럴 텐데, 아바타를 통해서요. 정말 너무 소중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도하 교수님, 그러면 우리 뭐 교단에 대한 아까 우리 제목에 또 들어가 있었는데 관련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이제 저도 교단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 나누고 하고는 있는데,
교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뭐 시간이 좀 항상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원광대학교나 지금 새로 이제 원광대학교가 원광보건대하고 원광대학교가 통합해가지고 글로컬 원광대학교로 이제 금년부터 새로 출범을 하고, 사실 원광대학교 쪽에는 상당히 최근에 몇 차례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고, 또 이제 원불교 AX 연구회라는 것도 정책연구소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하여튼 걸음이 뭐 빠르지는 않지만 뭔가 그런 변화들을 이제는 뭐 다들 느끼고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뭐 그거는 그것대로 가더라도 지금 사실 저는 뭐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저한테도 굉장히 큰 고무적인 상황인데, 아마 금년이 가기 전에는 이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러니까 조금 여기에 이제 좀 평소에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관심 가지시면서 이런 데도 들어와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메타버스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한 4개 정도 메타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업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스페이셜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좀 느리더라고요. 느린 편입니다. 딴 데에 비해서. 근데 이게 느리다고 하는 게 왜 느리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지금 들어와 계셔서 알지만 이게 거의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 공간이 다른 방식의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유료화에 집중을 하면서 오늘 아바타가 이렇게 다 주황색으로 통일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가능하면 제가 한번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쯤에는 한 연말쯤에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좀 더 쉬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누구나 여기서 뭔가 이런 게 월드 모델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교단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고 편리하고 또 확실하게 좀 뭔가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도하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네,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네. 미리 앞서 가면서도 뒤에 계신 분들이 뭔가 중요성을 알긴 알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야말로 정신개벽을 표방한 종교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역설적이에요. 너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교화 이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상당히 빠져 있는, 없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도 없기 때문에 AI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AI의 지금 이러한 그런 확장 또는 발전을 활용해서 저희도 젊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입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가르침에 또 우리 온불교의 그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도 참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데서 못 하고 있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두하 교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 하우스를 짓잖아요. 모델 하우스 하나는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지금 다들 종이책에다가, 그리고 각 교당에서 법회 보고, 그리고 또 설교 설법을 듣고,
사실 법인문답도 사실 생략한 채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보면 정말 참 안 됐죠. 안타깝죠. 교수님 말씀대로 교수님께서 또 애써주셔서 저희가 또 연말이나 또 내년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공간으로 저희가 움직여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메타버스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우리 교수님 한때 배웠던 첫 제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메타버스 이 공간에서 아바타로 우리가 걸어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사야 돼요. 돈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인터넷 저기 그 스마트폰이나 이 저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누구나 다 뭐 그 메타버스 안경 그러니까 AI 안경인데 하여튼 그런 걸 다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좀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 원불교야말로 사실은 교화를 우리가 전 세계 교화를 AI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는 것 같아요. 갈등이 없는 전 세계의 어떤 종교의 갈등이 없는 그런 종단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한우란 한이치로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종단 또 기독교와 불교 문화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면서도 약간의 갈등이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어찌 보면은 평화로운 조화로운 그런 교리를 가진 종단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저희한테는 그게 AI 유엔이 한국이 AI 유엔으로서 이렇게 기능을 해 나가면 당연히 원불교도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에 알려서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 문화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또 신비하게도 보고 있는데 점차로 우리 원불교도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조차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작은 종단 정도로만 이렇게 보여질 텐데 그렇습니다. 더더욱이나 AI뿐만 아니라 AI와 아까 지금 여기 화면에 여기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수님께서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 여기와의 어떤 그 결합점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이 과연 어느 나라에 어떤 전문가가 있겠냐고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나 뭐 다른 정말 거대한 그런 회사에서도 그런 정신적인 면까지 어떻게 고려하겠느냐는 거죠. 맨날 지금은 희망적이 아니면 비관적이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간에서 AI를 우리가 선용하면서도 또 우리의 인류의 어떤 정신을 퇴보시키지 않고 새로운 이런 시대에 맞게 정신개벽을 꿈꿀 수 있는 데는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밖에 우리 저 원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위치도 또는 어떤 주위 여건도 이제 점점점 이렇게 마련이 되는데 정말 우리 교도들부터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스스로가 좀 확장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만큼 또 우리 이두하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또 앞서서 이렇게 지도해 주신 그런 이런 기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말 못하게 어쨌든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가 소감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한 7년 전쯤인가요? 7년쯤인데 지금 열반하신 송항석 교수님이 물리학
거두시죠.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 교수 계셨는데 천체 물리학 저희랑 같이 이렇게 불교와 그리고 불법과 그리고 과학 물리학, 양자 물리학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 시간을 가졌고 전 나름대로 이제 우리 불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송광수 교수님은 이제 그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공통된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신의 개벽은 물리학에 있어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AI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그게 관건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결정하는 거니까 모든 건 결정을 하는 건데 AI가 결정을 하든 인간이 결정을 하든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든 간에 인류의 미래는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고 AI 같으면 AI의 지능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발전하면서 어떤 우리 본성의 어떤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공원정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인류는 파멸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이론상의 그 자리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에서 다투는 공원정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AI가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도울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쓸 수 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버튼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버튼은 종교 지도자가 누르도록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지도자 말고 정치 지도자는 항상 포퓰리스트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 미국도 좋아하는 그런 기독교 가장 지도자, 불교 지도자, 원불교 지도자 이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AI가 인류를 파멸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결정권을 정치인들이 줄 것인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넘길 것인가, 최종의 결정권을. 그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면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하여튼 해봤습니다.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소정이요. 나오님께서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거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희가 이거 AI를 시작한 지 한 1년쯤 됐나요, 교수님? 글쎄요, 저도 시작은 언젠지 정확하게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 처음에 AI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교수님께서 그 의제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공부했을 때 우리의 전반적인 의견은 결국은 위험하지 않겠느냐. 미래에 가면. 근데 그 미래가 1년도 안 됐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AI의 그 궤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AI의 순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오님께서 그 결론을 내주셔서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거고, 결국에 그 미국의 지도자처럼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의 지도자처럼 AI for all 모두를 위한 그런 순기능의 그 AI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나오님께서 내주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론 내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희박할 것 같지만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 네, 교수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말이 끊겼는데 잘 안 들렸습니다. 네네네. 잠깐 끊겼습니다. 예. 저
마무리를 사실 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는 게 말씀 들으면서 원불교가 조그만 종교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뭐 백낙청 선생님 포함해서 그 통일운동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이제 대한교육이라는 것도 원불교에서 시작됐고, 종교적으로도 종교연합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정말 큰 역할을 대사회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지금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 잘 만나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 마치실까요? 네네네. 자,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정말 석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요. 우리 공부인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좀 있으시면, 예, 몇 말씀 좀 듣고, 어때요? 그냥, 우타원님, 우타원님? 아까 다 말씀드려서요. 저기 조금 전에 이도하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해주신 걸로.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도. 네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또 배우고 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말씀씩 좀 해달라고 제가 부른 거예요. 안 그래요, 지타원님? 지타원님 한 말씀 하시면 그러면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지타원님? 아, 네. 교, 교무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AI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사실 저희들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려운 앞서가지는 못하고 뒤따라가면서도 버벅거리며 따라갈 거거든요. 저희 이제 연배 자체가 그렇고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이 AI가 굉장히 더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거라는 또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게 어떤 종교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국민의 성향상 더 잘 갈 수 있는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희망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지타원님이 말씀하셔야 이 클로징 멘트를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올해 두 번째요. 우리 일단 메타버스 목표가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기 109년도 3월 2일께 있네요. 109년도 3월 2일. 만 년이 넘어가는 게 있네요. 예. 네네, 지금까지 하여튼 우리 교수님께서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앞도 울리네. 네네. 자, 오늘 또 올해 두 번째 메타버스 법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네,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각자 이제 또 AI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또 어떤 정보가 있으면 잘 또 보시고 미래를 또 여는 그런 저기로 공부를 많이 하시도록 하고요. 교수님 말씀 끝으로 저 이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이 많이 폈다 그래요. 아직 직접적으로는 제가 벚꽃길을 가보지를 못했는데, 예, 봄이 시작되어서 우리 모두가 공부 또 발전하고요. 4월에 우리 대학교 교절이 있는데 그 뜻을 생각하면서 많은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7월 달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